제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는다잖아요. 공국이니 반찬이니 다 필요 없으니 이제 오지 마세요. 30년 동안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건 이경자 씨가 69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 청소부터 간병인까지 손가락 사이사이 베인 상처와 세제로 거칠어진 손등이 그녀의 삶을 말해주었죠. 이 모든 고된 일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 진수 때문이었죠. 30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이경자 씨. 우리 진수만 잘 키우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자신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만 사 입으면서도 아들에게만은 백화점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이 엄마 학원비가 부족해라고 하면 자신의 점심값을 아껴서라도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벌면 2만 원은 생활비로, 8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세어가며 30년 동안 모은 거였죠. 아들 전세금으로 그중 1억 원을 선뜻 내어줬으니 통장에 남은 건 2억 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진수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나영이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고 목소리도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진수가 전세집을 구할 때 이경자 씨는 주저없이 1억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진수야, 이거 가져가라. 네가 힘들어할 필요 없어. 엄마, 이렇게 많은 돈을. 됐어. 엄마가 평생 모은 거니까 네가 쓰는 게 맞지. 30년 동안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결혼식 날 이경자 씨는 생전 처음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봤습니다. 시장에서 산 새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의 인사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수 결혼했어. 이제 정말 내 역할 다 한 것 같아. 이경자 씨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본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성껏 끓인 곰국이 어떻게 모욕으로 돌아오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던 안부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대화는 금세 끝났죠. 어머니,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경자 씨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 아들이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가끔 아들 집 근처를 지나가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기서 우리 진수가 살고 있구나 하며 뭉클해지곤 했죠.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나영이가 몸이 안 좋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다고 하네요. 이경자 씨는 곧바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니 뭔가 해줄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곰국을 끓여가야겠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좋은 사고를 골라 샀습니다. 평소보다 비싼 값이었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일이니까요.
6시간을 정성껏 끓여서 진한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간도 며느리가 짠 걸 못 먹을까봐 싱겁게 맞췄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고 버스를 갈아타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며느리가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며느리 나영이의 표정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나영아, 진수가 네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공국을 끓여왔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아, 네. 고마워요. 그런데 좀 바쁘네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문 앞에서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공국을 받는 손길도 차갑고 무성의했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이만. 며느리는 대충 인사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경자 씨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부담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공국 가져다 주셨죠? 응, 나영이 잘 먹었니? 그게 공국이 너무 짜다고 하네요. 나영이가 원래 짠 거 잘 못 먹어서요. 그 한마디에 이경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을 여러 번 맛봤는데 전혀 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싱거운 편이었는데 말이죠. 6시간 정성껏 끓인 공국이 너무 짜다는 한마디로 평가절하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간을 잘못 맞춘 모양이야. 괜찮아요. 다음에는 더 신경 써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경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사골로 정성껏 끓인 공국이 그저 짜다는 말 한마디로 무시당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문 앞에서만 받은 인사, 그리고 너무 짜다는 모독적인 평가까지.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밤 이경자 씨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들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30년 모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운한 마음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경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들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30년 모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이경자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오랜만에 들은 아들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이경자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진수가 과장이 됐다고? 축하한다. 감사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이경자 씨는 아들의 승진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죠. 지난번 공국이 짜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가서 사골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간을 더 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죠. 소금도 평소의 절반만 넣고 마지막에 간을 볼 때도 여러 번 체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맛있게 해줘야지. 진수 승진도 축하하고 나영이와도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여전히 6시간을 끓여서 진한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반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담아서 함께 가져가기로 했죠. 승진 축하 선물로 작은 화분도 하나 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예쁜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이었죠. 돈이 좀 들었지만 아들의 승진 축하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공국과 반찬 그리고 화분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깜짝 축하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예전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또 왔네요. 며느리의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댓말이긴 했지만 속에 담긴 감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죠. 진수가 승진했다고 해서 축하하러 왔어. 공국도 다시 끓여서 가져왔고 화분도 샀어. 이경자 씨는 들고 온 것들을 보여주며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멋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오라고 했나요? 순간 이경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시어머니 주제라고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보려던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가족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만 내고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이경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결혼식 때 평생 잘 모시겠다고 했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며느리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와요? 나영이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진수야, 네가 승진했다는데 축하하러. 축하는 무슨 축하예요? 어머니 때문에 나영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이제 정말 그만 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경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는 스트레스라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손이 이경자 씨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이경자 씨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 아들이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에서는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진수야. 이경자 씨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들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일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후회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올 이유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경자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바친 30년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말이죠. 아들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주는 존재였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이나 정성은 전혀 의미가 없었던 거죠. 며느리가 옆에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얼굴을 들이밀어요? 이경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곰국과 화분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요. 뒤에서 며느리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경자 씨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경자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죠.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이경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 뺨을.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알겠어.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경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로 아들은 죽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경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살부터 69살까지 39년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경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 공개되는 그 금액을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이경자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우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죠.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준 것들까지 모두 상자에 담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서랍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대부분 오래된 급여 명세서나 건강검진 결과서 같은 일상적인 서류들이었는데 그 중에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이경자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편지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금 수령 안내라는 제목 아래 보험 금액 정확히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자신이 평생 모은 3억 원의 정확히 10배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으로 치면 강남 대형 평수 2채 값이었죠. 30억? 이게 맞나? 영수증을 잘못 보낸 건 아닐까? 이경자 씨는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남편 김재명의 이름도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린 채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금 수령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이경자 씨가 정보를 알려주자 잠시 후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명님께서 생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있으시고 수익자는 이경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30억 원이 맞고요. 이미 지급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말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줄도 몰랐는데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경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평생 모은 3억 원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보험 증서와 함께 든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거든요. 경자야,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미안해. 너한테 말 안 하고 보험을 들었어. 너라면 필요 없다고 말릴 것 같아서 그랬어. 우리가 결혼하고 진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걱정이 됐어.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와 진수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 말이야. 그래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어. 네가 모르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아껴가면서 말이야. 이제 이 돈은 온전히 내 거야. 그동안 진수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를 위해서 평생 나와 진수만 위해 살았잖아.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봐. 내가 못다한 사랑 이 돈에 담아놨어. 사랑의 경자야. 편지를 읽으면서 이경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니요. 그것도 아픈 몸으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경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함 그리고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와 이렇게까지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이경자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아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모은 3억 남편이 남겨준 30억.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이경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꿈꿔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경자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덕분에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볼게. 당신이 바라던 대로 말이야. 남편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33억의 주인을 어떻게 대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경자 씨가 큰 상속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이웃들이 봤고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소문이 결국 아들에게까지 전해진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던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다정했습니다. 자신의 뺨을 때렸던 그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뭔 일이냐? 이경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아니라 그냥 안부차 전화드렸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웬 안부? 어머니가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시고? 이경자 씨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연락한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선물 세트까지 들고 말이죠. 자신의 뺨을 때렸던 그 아들이 이제 와서 선물을 들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자 씨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나영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네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을 보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였고 승진 압박도 심해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경자 씨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곧 아기 가질 생각이에요. 손자 보여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 계획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경자 씨에게는 이 모든 게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손자? 나는 손자 필요 없어. 너희도 필요 없고. 이경자 씨의 냉정한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 모실게요. 효도하겠어요. 모시기? 너희가 나를? 그때 내 뺨 때린 게 모시는 거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30년 동안 너만 위해 살았는데 한 방에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용서? 이경자 씨는 계속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재산을 어디에 쓸지 정했어.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기부할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가족이 먼저죠.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본색이 드러난 거였죠.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가족? 내 뺨 때릴 때는 가족 생각 안 했으면서 그때 너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냐? 그때는 제가 정신없어서 어머니 뺨을 때렸다고? 그럼 지금도 정신없으면 또 때릴 거냐?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대출금도 있고 아기도 낳아야 하고.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이경자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번복할 생각 없어. 어머니,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경자 씨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경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33억 원입니다. 이경자 씨가 가진 전 재산이 말이에요. 자신이 평생 모은 3억 원에 남편이 남긴 30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돈이면 아들 가족이 평생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 앞에서 그들은 분명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올 것이었죠. 하지만 이경자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 1원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과연 이경자 씨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경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했죠. 혹시라도 자신이 죽은 후에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배제 유언장을 만들고 싶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가 이경자 씨를 맞았습니다. 상속 배제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들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뺨을 때렸고 모독적인 말도 했고요. 이경자 씨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유류분 청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독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어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이경자 씨는 그때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 집 앞에는 CCTV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집에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이웃 아주머니가 봤을 거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경자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뺨을 맞은 직후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찍어둔 사진이 있었거든요. 붓고 빨갛게 된 뺨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CCTV 영상도 확보하시고 이웃 증인도 확보하시면 완벽하겠네요. 이경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변호사가 나서자 곧 협조해 주었죠. 영상에는 자신이 공국과 화분을 들고 아들 집에 들어가는 모습과 빈손으로 나오며 뺨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증인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날 이경자 씨가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이경자 씨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뺨도 빨갛게 부어 있고 아들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증인들의 증언도 녹음해서 확보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상속받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아들 김진수는 피상속인인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을 모독했으므로 민법 제1103조에 의거하여 상속권을 박탈하며 유류분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 모든 재산은 교육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유언장에는 이경자 씨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도 추가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았으나 그 아들로부터 폭력과 모독을 당했다. 이제 나의 재산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란다. 유언장을 완성하고 나니 이경자 씨는 마음이 한결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아들이 무엇을 해도 자신의 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공증까지 마친 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어떤 방법을 써도 상속받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33억 원 전체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상대로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친정 부모까지 함께 왔더군요. 총 4명이 이경자 씨의 작은 집 앞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영이가 임신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죠. 사돈어머님, 이제 곧 증손자를 보실 수 있어요. 정말 기쁜 일 아닌가요? 가족이 화해해야죠. 친정아버지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와서 사과드리려고 해요. 나영이와 진수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경자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임신? 언제부터? 이번 주에 확인했어요. 벌써 한 달이 됐다고 하네요. 어머님의 첫 손자예요. 며느리는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 사진까지 보여줬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이경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님, 손자인데요. 피부치인데요.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손자 보고 싶다고 했냐? 너희가 내 뺨 때릴 때는 손자 생각 안 했으면서. 가족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나영이가 임신했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사돈어머님,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이경자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진짜 임신이면 나중에 아이 낳고 와라. 그때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임신이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냥 임신 테스트기 사진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보여준 거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임신 초기라서 조심해야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그럼 스트레스 안 받게 조용히 집에 가 있어라. 몇 시간 동안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온갖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무릎도 꿇고 손을 비비기도 했죠. 하지만 이경자 씨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연기가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내가 30년 동안 너희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차버리고 이제 와서 기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점점 짜증이 나는 기색을 보였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린 거였습니다. 아, 진짜 안 넘어오네. 이렇게 해도 그 말을 이경자 씨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넘어온다고 했지? 뭐가 안 넘어온다는 거야?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머님 마음이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너는 내가 속지 않는다고 한 거야. 임신이 거짓말이구나. 아니에요. 정말 임신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가서 확인해 볼게.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그게 오늘은 병원이 문 닫았어요. 응급실은 24시간 열어. 가자. 결국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절망의 눈물이었죠. 그만 나가라.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했구나. 이경자 씨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무슨. 너희한테는 처음도 마지막도 없어.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어머니, 나가라고. 결국 가족들은 모두 쫓겨나듯 나가야 했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경자 씨는 문을 쾅 닫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경자 씨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족들이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완전한 패배감이 느껴졌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경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3억 원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과연 이경자 씨가 이 거대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마지막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이경자 씨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이었죠. 30억 원 전체를 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는 남겨두고 정확히 25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반값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장학재단 관계자들은 이경자 씨의 거액 기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는 게 맞나요? 네, 제 남편이 남겨준 돈이에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해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기부를 마치고 나니 이경자 씨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돈이 아들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몇 달 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부터 감사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할머니, 저는 의대에 입학했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의 은인이에요. 편지를 읽으면서 이경자 씨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아들에게 줬다면 술값이나 유흥비로 날아갔을 텐데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 남편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자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었죠.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경자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경자 선생님 덕분에 이제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손자한테 편지 쓸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경자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경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말이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따뜻했습니다. 이경자 씨가 가져가는 간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정성껏 가르쳐주는 한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경자 씨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겼죠.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경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경자 씨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나갔지만 이제는 여유 있게 아침을 먹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옷도 예전처럼 10,000원짜리가 아니라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죠. 하지만 사치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이경자 씨의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가끔 동네에서 아들 또래의 남자들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 진수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아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이경자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내 인생을 되찾았어.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야. 그냥 박경자야. 남편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남의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자신도 그 도시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한 박경자로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경자 씨는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준 학생들과 복지관 어르신들로부터 받는 진심 어린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경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삶 말이죠. 69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늦더라도 자신의 진짜 인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존엄을 찾아낸 이경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